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셋째 날 화석은 말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웅상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말씀 나누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산자가 말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다, 그런 대로 저녁 먹고 와서 괜찮은데, 화석이 말한다. 화석이라는 건 다른 데서 제가 표현할 때 좀 자극을 주고, 죽은 자가 말한다. 죽은 자. 근데 썩은 게 아니라 돌이 돼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인다면, 사람이 그런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부릅뜨고 그냥. 근데 화석은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100마디보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만물 속에는 우리도 속하고 동물도 속하고 식물도 속하고 또 우주도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의 능력과 신령이 만드신 화석이 되었든 돌이 되었든 우주가 되었든 인생이 되었든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르면은 어제 그랬잖아요. 새에게도 물어보고 땅에게도 물어보고 별에게도 물어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겠냐 이게요. 자세히 너희를 알게 하고 설명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정말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멀쩡히 똑같 비늘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눈을 부릅뜨고 돌이 되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한이 맺히면은 눈도 못 감는다고. 눈 뜨고 죽는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돌이 그러고 정말 뭘 우리에게 얘기하기 위한 것인가? 오늘 4가지로, 오늘 수요 예배니까 조금 평소보다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왜 스크린이 안 나오네? 나오죠? 첫째는 계통 진화의, 이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진화를 한마디로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계통 진화라는 거예요. 근데 화석을 그렇게 썩지도 않고 진화론의 연대로 말하면 수억 년, 아니 요즘에는 20억 년, 30억 년의 그런 생물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는데 그들을 다 수도 없는 그 화석들을 다 모아본다면은 진화론이 말하는 이런 진화의 계통수 같은 모습이 재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화석을 보세요. 이게 실제로 화석을 점 찍은 거예요. 진화론에서 예측하는 생물의 그림은, 계통은 뭐냐면은 밑에, 가장 밑에는 이제 생물이 한 종, 2종,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은 몇백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천만이라고 그랬다가 일부는 1억 종류. 왜냐하면 분류학자들 이름을 지으면은 성명, 종명 맨 끝에 자기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신종으로 만들어서 등극하려고, 그럼 자기 이름이 평생 식물이나 동물 이름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종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1억 종이 있다 그러는데
2019년까지만 해도 한 1,800종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의 돌연변이들이지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데 아무튼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통별로 바닥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까 계통수 나무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돼요. 화석도 똑같이. 왜? 살았던 놈들이 죽었지만 썩지 않고 돌로 그대로 퇴적되어서 발견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실제 밑에 이 도표가 실제 화석이 예측하는, 진화론에서 예측하는 화석의 분포가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거꾸로 해요. 가장 밑에 있는 캄브리아, 영어로 죄송합니다만은 캄브리아는 캄브리아기에 가장 많은, 옆으로 제일 많은 종들이, 가장 많은 생물종이 지금에 살아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한 93% 정도의 거의 대부분이 캄브리아기의 화석으로 발견이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가장 오래된 캄브리아 층, 고생대 7개 층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층에는 많아야 뭐 한 종, 2종, 3종? 그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진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1억 종이 있다 그러면은 90%만 해도 9천만 종의 생물 화석이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위에 있는 진화론에서 예측하는 거와는 정반대 모양이에요. 오래될수록 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종들이 있고 신생대로 위로 올라올수록 종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CO2가 많아져서 뭐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오염과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유엔에서 나서는 게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옛날에 우리가 잡아먹던 야생동물을 지금은 다 보호종이에요. 그거 잡으면 감옥 갑니다. 종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타임지에도 1995년 12월 4일째, 타임은 과학 잡지도 아니잖아요. 일반 잡지책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행하는 타임지에도 표지에 Evolution's Big Bang, 그러면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생물 진화의 빅뱅인 캄브리아 폭발, 진화의 캄브리아 폭발을 빅뱅이라고 표현해요. 우주가 막 대폭발을 통해서 다양한 생물로, 그리고 다양한 우주로 이렇게 세계가 팽창하면서 만들어진 것처럼 지구에 있는 생물도 그렇게 한꺼번에 대폭발되듯이 생물종들이 다양하게 캄브리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뭐 생물체가 무슨 뭐 폭탄이 돼도 돼요? 폭발적으로 한꺼번에 지구상에 출현한다. 그러니까 타임지만도 과학책도 아니지만은 이게 바로 이런 화석의 증거가 진화론의 가장 심각한 첫 번째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놓은 거예요. 화석이 진화를 어떻게 평하는가? 진화는 절대로 우리 생물들, 화석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론은 어떻게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라 식물을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그리고 가장 고도한 신생대 말기에 출현한, 뭐 길어봤자 진화론에서 300만 년 전, 뭐 수십억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가장 최근에 지구의 진화를 통해서 출현한 인류라고 말하지만은 그런 전혀 화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한
생명체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처음부터 존재했고 화석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여기 먼저 설명할게요. 왼쪽에 깨 같은 글씨는 뭐냐면은, 맨 밑에 부분은 고생대 밑에 7칸이 있고 맨 밑에 캄브리아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대 맨 오래된, 가장 오래된, 그래서 600이라는 게 이제 6억 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6억 년 전에 캄브리아기에 그냥 가장 하등한 그런 생물들이 처음 출현하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몇 억 년씩 걸려서, 어떤 때는 몇 천만 년씩 걸려서, 그리고 신생대에 와서도 몇 백만 년씩 걸려서 위에 고등생물로 진화해 와서, 그게 그 오른쪽 그림이에요. 이게 엄청난 세월을 두고 어떤 것은 수십억 년, 어떤 것은 수억 년, 어떤 것은 수천만 년을 걸려서 위로 진화해 온 것이다. 이게 갑자기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서서히. 그래서 저는, 그러나 실제로 진화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화석을 들여다보면 화석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지층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면은 화석은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화석은 급격한 지층의 형성과 함께,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생명의 기원을 진화론과 창조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진화론을 과학에서 지지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질학에서는 격변설과, 그러니까 노아 홍수와 같은 급격한 어떤 재앙과 이런 홍수와 이런 것 때문에 지층도 급격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격변설이고, 진화론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서서히, 지금도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산도 무너지기도 하고 모래, 바위도 깨져가지고 모래가 돼서 조금씩 조금 사이에서 조그만 섬도 만들고, 그래서 그 지층 사이에 죽은 식물, 물고기들이 묻혀가지고 오랜 세월이 돼서 화석이 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화석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놈들이 죽어요. 그러면 그놈들이 수백만 년 동안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동안 지층이 쌓이고, 그래서 화석이 됐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그보다 더 작은 놈들은 평소에 못 먹었는데 큰 물고기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동물들도, 물고기도 달려들어서, 이야, 평소에는 내가 도망만 다녔는데 이놈이 죽었네, 내 먹이다, 다 뜯어먹을 거네, 가만 놔두겠어요? 결국은 뼈만 좀 났다가 더 큰 놈들은 뼈까지 다 깨물어 먹겠죠. 화석은, 실제로 발견되는 화석들은 이렇게 발견이 되질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화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살아있는 그 순간, 뭔가 피할 길도 없이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처럼 하나도 흠없이 누가 뜯어먹은 일부 남아있는 뼈만, 뭐 이런 것만 화석으로 오랜 세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도 썩은 거나 다른 것에 뜯겨 먹혀가지고 그런. 근데 실제 화석을 보면 많이 깨져 있던데 조금 조각만, 그거는, 이게 전체가 암석이에요. 이거를 깨가지고 이 속에 있는 물고기 화석을 전시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이 주위를 잘라내다 보니까 아무리 조심하고 해도 옛날에 뭐 장비들이 좋겠어요. 저도 이 화석 찾아가지고 그거 못해요. 다 깨지고 찌그러지고 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저도 뭐 태백 가서도 하고 뭐 그랜드 캐년 가서도 그러고 뭐 수많은 이런 화석들 뭐 할 수 없이 돈 주고 사와요. 근데 또 큰 건 또 유출이 안 돼요. 그래서 조그만 화석만 해서 집에다가도 또 창조과학회도 그런 전시관을 대전에도 하고 뭐 서울에도 전시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파손된 이런 화석들이 보이지 원래는 이런 화석도 많이 나와요. 이거 화석하나 안 보여주네요. 어떤 물건 앞에 안 보이는 거는 왜 안 보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딱 물은 그 먹이를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딱 입에다 무는 순간 화석이 돼 버렸어요. 아쉽게도 오랜만에 먹이를 찾아서 딱 물어서 삼키기도 전에 어떤 일인지 화석이 돼 버렸어요. 그 죽은 놈이 어떻게 뭐 먹겠어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딱 무는 순간 뭔가 일이 일어나. 마치 노아 홍수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먹이를 이제 삼키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도 눈이 그대로 보이고 그대로 소화도 안 되고 그대로 뱃속에 있는 동안 먹고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느러미들 보세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죠. 이거는 동일과정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고스란히 화석이 될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긴급한 순간에 화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찍은 거예요. 몽골에 실제로 공룡 화석이 거기는 뭐 이런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고 그거 뭐 채취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창조과학회에서 박물관을 좀 만들기 위해서 엑스포 때도 대전에서 그때 전시하려는데 결국 못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회 임원들하고 같이 몽골에 갔는데 화석은 발견했는데 너무 훼손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또 그 반출해 오기는 허가받은 사람은 굉장한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포기했지만은 마침 돌아오는 길에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잖아요. 울란바토르에 좋은 자연사 박물관이 있어요. 화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평소에는 못 보여줘요.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화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공룡 2마리가 하나는 육식 동물이고 하나는 그 채식 공룡인데 육식 공룡이 크지는 않아요. 한 1m 50 정도 되는 작은 그 공룡이지만은 육식 공룡이 채식 공룡을 잡아먹으려고 근데 얘가 가만히 있어요? 빠져나가고 도망가려고 막 둘이 얼부러져 있는 그 순간에 화석이 됐어요. 먹으면서 화석이 된 놈이 있는 게 하면은 서로 먹으려고 하나는 안 먹히려고 서로 얼부러져서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화석이 됐어요.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화석이래요. 그런 두 놈이 싸우는 그 화석은 유일하대요. 그래서 평소에는 다 그냥 보여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마침 그 순간 우리가 간 순간에 미국의 BBC 방송에서 세계적인 방송국이 와서 그거를 취재해가지고 이 방송에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 안 들이고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열어놓고 와서 촬영하고 그래서 우리도 틈으로 우리도 좀 이거 사진 좀 찍어도 되겠더니 지금 열렸어요. 해도 괜찮대.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진짜 아주 행운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라고 이건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두 공룡이 얼부러 싸우는 그 화석이에요. 자, 이게 뭘 얘기하려냐면은 이게 죽어가지고 오랜 세월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이런 화석이 남아나겠냐고요. 이거는 순간에 급격히 퇴적이 될 뿐만 아니라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몽골에서 그
고비 사막에 갔는데 뭐 이게 모래인데 모래 위에 이 사암석들인데 이상해서 가보니까 이게 전부 나무의 가지들, 줄기들 뭐 이런 것들이 화석이 된 거예요. 쉽게 깨져요. 이 사암이라고 그래요. 모래가 암석이 된 건데 거기에 보면은 나이테도 보이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가지가 이렇게 껍질만 연한 것만 벗겨주고 속알맹이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도 별거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못 갖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몰래 하나 가져온 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만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유출을 안 하니까. 근데 뭐 전체가 그래. 가까이 찍어도 그래요. 다 잘 들여다보면은 나무 가지들도 있고 뭐 실제 나무의 그런 속 안에 있는 목질부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학들이 전부가 나무예요. 나무 화석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야, 노아 홍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노아 홍수 때가 나무들이 이처럼.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미국 창조학 학자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게스트로파드라는 그런데 우리 쉽게 말해서 고동이라고 그러나요? 고동. 다슬기라고도 하고요. 자, 그런 종류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방향이 일정해요. 그것은 또 어떤 물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전부가 일정하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처럼 화석이 만들어져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의 흐름. 그래가지고 미국의 창조과학계의 지질학자이죠. 닥터 스티브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2003년에 그 밑에 있는 그랜드 캐년의 레드월이라고 제일 유명하죠.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가운 제일 위에 시뻘건 그래서 붉은 벽과 같이. 근데 그게 지층들이 있어요. 그 안에. 거기에 나우틸로우다는 왼쪽의 그림이 지금의 오징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징어 종류. 근데 지금은 없지만 나우틸로우디는 이런 오징어 같은 이런 것들이 똑같이 물의 흐름으로 화석이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은 수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 퇴적물들이 어마어마한 퇴적물들이 흘러갔는지 그 습도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랜드 캐니언의 레드월의 석회암에 있는 나우틸로우드가 만들어진 이 층은 거기에 7m/s 1초에 7m의 퇴적물이 흘러가는 그 퇴적층에 이 화석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격변을 통해서 만들어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엄청난 머드 플로라고 그래요. 진흙이 그냥 물과 섞여가지고 물이 흘러가듯이 이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면서 거기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있는 순간 그 속에 화석으로 이처럼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생대 에오스에 있는 미국 와이몽지에 보면은 이처럼 마치 물고기를 그냥 갖다가 막 덤프트로 갖다 부어댄 것처럼 이렇게 화석이 물고기 화석이 이렇게 때로 묻혀 있는 전체가 돌이에요, 다. 그래서 화석은 생물이 죽었지만은 이 순간에 살아 있다가 이제 죽은 거죠. 뭐 죽었지만 썩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조산 운동과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마그마가 흘러가고 그러면 몇 천도가 되니까 시체가 있는 연한 조직들은 다 타버리고 그 속으로 바로 모래가 녹은 것, 돌이 녹은 것, 마그마 이런 액체들이 그 안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똑같은 모양이 이처럼 나타나는 이게 그냥 화석인 거예요. 생물 모습 그대로 돌로 이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그 조개 같은 경우도 미국에 보면 이렇게 때로 발견되는 석회암 지층에서 이런 완종류가 발견돼. 재미있는 것은 저도 뭐 아랄산에 가보고 터키에 뭐 여러 차례 교수들 인솔해서 우린 성지순례를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그게 아라랏산에 조개가 발견돼요. 산에.
그러니까 거기에 조개, 바다에 사는 조개가 거기에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신기한 게 그 조개들을 채취해서 모은 모든 조개들은 입을, 여기 써 있죠, 입을 다 다물고 이렇게 쪼가리 나가지고 따까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런 조개가 없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조개탕이나 뭐 찌개에 있는 조개 보실 때 이렇게 이를 꽉 아물고 죽어 있는 놈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드시면 안 돼요. 죽으면 다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육으로 이렇게 눌러 있는 거니까 근육이 죽으면 다 이완돼서 늘어져요. 오래되면 떨어지고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돌인데 살아서 바로 순간 화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릴 새도 없이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석이 된 거예요. 그 붙어있는 거는 이게 다 죽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속에 진흙이 들어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드시면 큰일 나요. 그 괜히 이상한 조개 있는데 억지로 벌려가지고 보면 그 속에 모래 들어있어요. 진흙 들어있든지. 조개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서 화석이 된 거예요. 화석은 죽어서도, 제 표현은 죽어서도 눈을 못 감고 눈 뜨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선포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휘어진 채로 화석이 된 양치로 고사리 같은 거, 위에 있는 게 화석이에요. 밑에 있는 거는 실제 고사리 잎사귀를 이렇게 똑같잖아요. 고사리 같은 게 말르면 어떻게 해요? 팽압이 없어가지고 잎이 다 그냥 이렇게 팽팽하게 팽압이 이렇게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근데 화석에 동물만 살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식물도 나 살아서 화석이 됐다는 걸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 옆에는 연부조지 해파리 같은 경우, 해파리는 물이 99%예요. 그러니까 얘는 바다에서 죽으면은 몇 분 사이에 다 녹아버려요. 그냥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직이 있다고 그래봤자 다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다 그냥 물처럼 녹아버려요. 그런 게 언제 긴 기간 동안 몇백만 년 화석이 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엄청난 연부 조직의 해파리나 이런 동물들의 화석이 수없이 발견돼요. 밑에 있는 게 해파리의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화석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격변 아니면 설명이 못해요. 자, 세 번째는 수많은 화석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화석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화석과 발견되는, 그러니까 그게 20억 년 전이거든, 그게 5억 년 전이든 몇 천만 년 중세거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긴 기간 화석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있는 놈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최초의 생명체로 추정하고 있는 20억 년 전에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이러한 생물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인도양에 있는 그 호수에서 발견이 돼요. 최근에는 한국 전국에서 발견돼요. 특수한 곳에서만 발견한 줄, 한국도 연평도 근해에서 발견이 돼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놈들은 현미경으로 찍으면은 그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남조류예요. 남조류. 진화론에서는 남조류보다 그 다음에 진화된 게 녹조류라는 거예요. 요즘에 녹조 하는 게 이제 파란 오염이 되면 이제 녹조류가 녹조류보다도 훨씬 이전에 출현했다고 말하는 남조류예요, 이게. 그래서 녹색이 아니고 이런 남색이, 이런 색깔, 노릇스름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그 누대 구조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큰 맷돌처럼 생긴 것은 이 돔 구조라고 그래요. 이 단세포, 이런 작은 단세포인데 남조류가 움직이 이렇게 큰, 이거는 계속 그들의 그 먹고 배설한 이런 찌꺼기 물질들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위로 돔처럼 이렇게 크게 해서 물속에 실제로 이렇게 발견이 돼요. 이것도 사진이 하나 안 나오네요. 뭐 이거 비슷하다 그러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닷속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발견이 돼요. 이런 돔 구조식으로. 그리고는 4억 5천만, 이거는 이제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런 긴 연대를 믿는 건 아닌데, 이렇게 진화를 비판하기에는 진화라에서 연대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네.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변화가 되겠냐, 이런 오히려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대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제가 뭐 긴 연대, 뭐 수십억 년 뭐 그런 거는 저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책에 뭐 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또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투구계의 화석은 4억 5천만 년 된 화석이 오른쪽에 있는 화석입니다. 근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투구계가 4억 5천만 년 전에 투구계 화석하고 4억 5천만이 지난 지금의 투구계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과연 4억 5천만 년 동안 진화가 정말 일어난다면 얘들은 그동안 뭐 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 지구에 살던 놈들은 멋지게 진화해가지고 지금 부광 껴가지고 세미나도 듣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인간이 없었으니까, 다 얘들이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됐으니까, 누굴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근데 얘들은 그동안 누구는 인간이 돼가지고 이처럼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러는데, 얘는 그동안 뭐 하고 있냐 말이야. 이때는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또 괜히 안 그러냐, 화딱지 나니까 그동안 뭐 하고 자빠졌냐, 그런 게 표현이 맞아요. 뭐 하고 자빠졌어 여태까지. 과연 진화라는 게 실제로 생물이 일어난 증거가 있냐 말이야. 우리 몸에도 뭐 진화 증거가 있고 뭐 흔적이, 옛날에는 180개의 흔적 교관이 뭐 교과서에 있는 거 다 하려면 밤새야 돼요. 지금 다 뭐 기능이, 옛날에는 기능을 모르니까 그 중요한 뇌하수체 호르몬을 만드는 뇌하수체 호르몬 기관들이 다 호르몬을 모를 때는 다 모르니까 그냥 아이고 이거 아무 기능도 없으니까 이거 흔적 기관, 옛날에 하등 동물 때 쓰던 건데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안 써. 필요 없기는 뇌하수체가 필요 없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이처럼 투구계만 다 그래요. 주라기에, 중생대의 주라기에 이 화석이 지금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암모나이트 3억 5천만 년 전에서 6억 5천만 년까지 살다가 멸종했던, 지금은 살았어요. 그것만 해도 3억 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발견되는 지금은 없지만 수많은 이런 화석들이 3억 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화석으로 똑같이 발견될 뿐이라는 얘기예요. 말미잘은 4억 년, 5억 년, 1억 년대 화석들이 발견이 되지만,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지금의 불가사리인데, 약간 변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다 같은 극비동물의 불가사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진화한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진화가 실제로 아까 개통수처럼 이렇게 진화해서 인류와 모든 하등에서 고등동물들이, 식물들이 그렇게 진화돼 나왔다면, 오늘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닌 이상 여기 있는 것처럼 가지들이, 그래서 원래 모든 생물의 시작은, 여기는 아메바처럼 그렸지만 뭐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지만은, 요즘은 물론 암모니아도 굉장히 복잡한 원생 동물이에요.
그보다도 아까 말한 오스트랄피테쿠스라니 뭐 여러 가지 그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아니라 아까 그 뭐예요? 20억 년 전에 이런 그 단세포로 되어 있는 그런 작은 생물들로부터 시작되어 이렇게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뭐 천만이 되었던 1억이 되었던 그 다양한 종류로 한 생물로부터 이렇게 진화한 것이라면 여기 있는 이런 단세포에서 식물과 가운데가 무척추동물이고요. 오른쪽이 척추동물이에요. 자, 이런 경계에 있는 이게 딱 중간 화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중간의 생물들이 거쳐서 이렇게 진화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중간에 이런 화석이 있다면은 중간 화석도 있어야죠. 중간 생물 화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위에도 이런 유인원과 인간과 가지가 둘로 갈라지는 그 마디에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뭐 그게 600만 년 전이든 300만 년 전이든 그때 우리의 조상 그리고 고릴라나 원숭이와 같은 공통 조상이 그 당시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쳐서 진화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다면 중간 화석 아니면 중간중간에 다양한 변화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이 화석들이 당연히 발견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야 진화가 성립이 되는 거지. 지금 살아있는 놈만 살아있고 화석이 그 중간중간에 실제로 발견이 안 된다면 그 이론은 심각한 오류 문제가 있다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은 그런 중간 화석들이 전이 형체의 화석들이 있는 것이라고 교과에서도 가르치고 그렇게 늘 주장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실라칸스예요. 실라칸스는 화석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실제로 쉽게 그림이 있어요. 보통 지금의 살아있는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우리 그 발가락에 뼈들이 있잖아요. 손도 마찬가지고 기어다니는 우리 손은 뭐 기어다니는 그 사지로 기어다녔던 생물의 앞다리가 손이 된 거니까 지느러미도 결국은 지느러미가 변해서 손이 되고 다른 동물의 앞다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골격 구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라칸스가 이런 구조를 약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화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 지느러미가 봐라 육상동물의 개구리나 뭐 그래서 나중에는 포유동물도 다 그게 진화해서 앞다리가 되고 사람은 그게 손이 된 거다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놈이 살아있는 놈이 발견됐어요. 실라칸스 화석하고 똑같은 바로 그 오해받았던 앞 지느러미가 저렇게 생겼어요. 바로 아프리카의 그 중간쯤에 있는 섬이죠.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그 섬인데 1938년에 심해에서 물고기가 잡혔는데 여행이도 실라칸스의 화석하고 똑같습니다. 지느러미도 똑같고요. 그러면 얘는 물고기가 육상동물로 지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육상동물이 됐는데 네 다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로 진화했는데 얘는 1억 년이 넘도록 뭐하고 아직도 실라칸스 화석과 똑같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얘만 발견된 게 아니라 91년에 모잠비크에서 암컷의 실라칸스가 발견됐고요. 밑에는 98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잡힌 실라칸스예요. 물론 희귀종이에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실제 이거는 그 밑에 잘 들여다보면은 이 실라칸스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이 불빛하고는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남아메리카 소두와나라는 데서 실라칸스가 살아있는 놈을 해저까지 들어가지고 촬영하는 데 성공했어요. 아주 희귀한 동물인데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뭐 동영상을 아무 찾으려도 못 받아요. 그냥 못 찾아서 그냥 사진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살아 있어요. 지금도 바다의 아주 깊은 심해에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중간 화석이 아니죠. 중간은 뭐 중간이야. 지금도 살아 있는데 아직도 중간이 아니지. 그냥 그대로 살아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교과서에서 어느 책이나 다 빠짐없이 나누는 중간화석으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게 시조새라는 거예요. 시조새. 그러니까 중상대의 이 조류가 공룡과 같은 이런 파충류에서부터 진화해가는 중간. 이제 날더라도 뭐 잘 못 날든지 아니면 좀 날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날지 못하는 그런 중간, 날개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은 공룡과 같은 파충류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날개 끝에 발톱이 발가락이 3개나 있다는 얘기예요. 공룡처럼. 공룡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생대의 파충류, 공룡이 대표할 수 있는 중생대의 파충류의 특징이 3 같지만 아직도 덜 진화된 중간 전이 형태다 여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조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본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랬더니 실제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시조새의 부리에 이빨이 좀 있어요. 이빨이. 근데 지금의 새는 이빨은 없잖아요. 공룡은 이빨이 있고. 그런 2가지가 이제 중간화석의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화석을 보면 그래서 교과서는 안 달아요. 왜냐하면 그 설명이 곤란하니까. 근데 실제로 조사한 결과는 중생대에 서식했던 중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완전한 조류예요. 왜? 날개나 모든 것들이 다 날라요. 근데 걔들이 부리에 이를 가지고 있는 정식 지금의 새들과 같은 조류가 중생대에 생존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죠.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진화에. 그뿐만 아니라 날개 끝에 이제 발톱이 있고 발가락 3개가 있는 거를 이제 주로 해서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도 우리 주위에도 타조 같은 게 날개 끝에 보세요. 이렇게 구부러진 게 좀 있죠. 특히 어렸을 때는 아주 확연하게 보이고요. 왼쪽에 호에친, 또 두레코 이런 종류들이 그러는데 특히 호에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개 끝에 동그라미 친 거에 잘 보시면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이 보이는 거 보여요? 예.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거에 보세요. 잘 보시면은 아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완전한 비행 능력을 갖고 있는 왼쪽에 호에친 새예요. 언뜻 보면 그냥 그런 게 발톱이 있는지도 안 보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어렸을 때는 날개가 크게 발달하기 전이니까 더 이렇게 잘 보이죠. 뿐만 아니라 조류의 특징은 날아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의 지구상에 있는 조류 중에도 일부 조류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런 날개가 좀 지금에는 참새나 이런 잘 날아다니는 새들의 날개 깃털을 뽑아서 보면은 완전히 비대칭이에요. 비행기 날개가 마치 비대칭이어서 부력을 받아서 잘 뜨듯이 실제로 지금의 대부분의 새들은 잘 나르는 새들은 왼쪽 구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잘 모르는 못 나는 이런 새들은 오른쪽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새로 분류를 해요. 새죠, 조류죠. 근데 시조새의 그 깃털 구조를 보면은 가운데요. 여기 시조새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비행 능력을 지금의 새들과 같이 갖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실제로 깃털 구조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충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이런 화석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찾았대요. 랴오닝 성이라는 데서 그래서 잡지 표지에 조류로 진화한 것을
그동안 뭐 확실치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답을 주는, 증거를 주는 깃털 공룡이라는 놈이 만들어졌다. 이건 한국 잡지 표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카오디테릭스라는 이름까지, 학명까지 붙여주면서 이렇게 아직은 완벽하게 이렇게 날진 못하지만은 공룡의 얼굴 보면은 공룡 똑같잖아요. 그리고 꼬리도 아직은 완전한, 그리고 발톱도 그냥 세 개로 탁, 앞발에 그냥 깃털이. 과연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지. 근데 실제로 화석의 증언에 따라 이제 교과서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진화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게 괴물 이론이라는, 이런 괴물을 거쳐서 진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뭐 조금씩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숭이나 뭐 이런 걸 거쳐가지고 조금씩 변해가다가 돌연변이로 쌓여서 오랜 수천만 년 동안 지나서 이렇게 진화되는 걸. 그게 설명은 수월했었는데 실제로 화석이 그걸 증언을 못하니까 이런 순간적으로. 근데 이것도 가짜예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이언스지 표지물까지 깃털 공룡을 보여줬어요. 사이언스 잡지에. 이건 학술지 최고, 세계 유명한. 영국에서 발행한 네이처, 미국에서 발행하는 게 사이언스인데 미국이 뭐 더 힘이 있으니까 사이언스가 넘버원이에요. 그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깃털 공룡이. 과연 전 세계의 석학자들이 거기에 실으려면은 심사하고 그러는데, 야, 과연 사이언스가 정말 과학 잡지일까? 회의가 올 정도로 깃털 공룡을. 왜? 결국 깃털 공룡이 가짜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랴오닝 깃털 공룡이 저기 표시해 놨어요. 여기가 이렇게 층이 하나 있죠. 잘려진 층이. 밑에도 또 하나 있죠. 그 연결 부위를 보세요. 저는 화석학자도 아니고 동물학자도 아니고 저는 식물이 전공이에요. 문외한이 봐도 이건 가짜예요. 맞지 않잖아요. 층이. 실제로 전혀 다른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짜집게 한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야. 이미 학회에서 다 이거는 증명을 했고 이거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이언스지까지 표지로 환영하면서 올라오듯이. 얼마나 무모한 이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노벨 수상자들이 즐비하면서도 여전히 이 분야는 이렇게 정말 포유동물에도 참 우야한 것이 뭐냐면 박쥐. 박쥐는 포유동물 중에서 그래도 몇 안 되는 날아다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동물이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이게 날개가 뭐 깃털이 아니잖아요. 예, 피부예요. 근데 얼굴 모양이나 이런 행동 이렇게 이제 쥐 비슷해 가지고 날아다니는 쥐란 얘기예요. 박쥐. 그래서 초음파를 가지고 초음파를 쏴서 반사되는 것들을 귀로 레이더처럼 받아가지고 그 상을, 그래서 굴 같은데 캄캄한 데도 가서 잡을 수 있고, 이런 동물이 박쥐예요. 근데 이게 포유동물이에요. 젖발이 동물이에요. 가장 고등 동물인 젖발이 동물. 그럼 과연 이게 진화의 전이 형태가 왜 없냐면, 당연히 얘가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진화해서 이러한 생물이 생긴 것이라면은 이런 과정이 반드시, 이걸 안 거치고 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름도 그렇게 줬으니까 쥐가 포유동물이잖아요. 쥐가 점점 앞다리가 이렇게 해서 날개 모양으로 변화가 됐다면 그것도 수백만 년이 아니라 수천만 년 동안 이런 과정이 거쳐서
지금의 박쥐가 되었다면 왜 이런 중간 형태의 화석이 발견이 안 될까요? 물론 진화론에서 핑계를 대요. 이런 중간 화석은 그 기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아니 기간이 짧아도 이게 뭐 어떻게 뭐 며칠 살고는 그냥 팍 지나고 며칠 살고 이렇게 지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해도 1000만 년이라면은 아무리 이런 중간에 이런 살았던 기간이 짧다고 그래도 화석이 하나도 안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수없이 이 중간 전이 형태의 화석을 찾으려고 정말 전 세계 학자들이 뒤지지만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박쥐의 화석은 바로 이거예요. 가장 오래된 박쥐 화석은 독일에서 발견된 건데 4,800만 년에서 5,400만 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박쥐인데 지금의 21세기 지금의 박쥐하고 100% 똑같아요. 초음파를 써서 이렇게 웨이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먹이를 굴에서도 어두운 데서 잘 잡고 이러는 지금의 이런 것까지 장착되어 있는 지금의 박쥐하고 100% 똑같은 뇌를 갖고 있는 그런 화석이 발견될 뿐이지 그보다 더 진화가 덜 된 뭔가 조금이라도 장비가 덜 생긴 진화가 덜 된 그런 박쥐의 조상은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 과정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고등학교 쪽에 버젓이 말은 지금의 말, 에쿠스 말 보고는 다른 것들은 다 퇴화되고 발가락이 이제 하나만 남았다 이게. 말 보면 이게 하나잖아요. 굽이. 그러면서 이제 5,500만 년 전부터 발가락 5개가 4개로 줄고 3개로 줄고 그래서 지금의 다 퇴화되고 4개는 퇴화되고 하나만 남아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이런 몸체도 조그만 0.4m에서부터 지금의 1.6m의 큰 말로 몸뚱아리도 커지고 발가락 수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빨리 달리고 생존 경쟁 능력이 강한 도망가도 그렇고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우월한 이런 생물이 됐다. 거기까지만 가르쳐요. 멋있죠? 금방 넘어가겠죠? 근데 창조학자들이 가만 놔두나? 만약에 그 중간에는 에오히푸스, 오로히푸스, 플리오히푸스에서 지금의 말은 속명이 에쿠우스예요. 에쿠우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발가락이 줄어들면서 에쿠우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말이. 근데 그러면은 발가락 4개짜리는 에오히푸스는 발가락 18개 같아요. 우연히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진화돼서 발가락이 3개 정도로 진한 오로히푸스? 늑꼬리, 갈비뼈죠. 쉽게 말해서 15쌍이에요. 30개예요. 그 다음 진화됐다고 말하는 플리오히푸스는 19쌍이에요. 그러니까 3쌍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6개 갈비는 어디 갔어? 누가 뜯어먹었나? 플리오히푸스는 또 4쌍이나 줄어요 또? 늘어져. 15개에서 19쌍이니까 8개가 어디 들어왔어요? 뭐 애들 장난감 레고인가? 갈비뼈가 막 6개씩 빠져나갔다가 8개가 다시 들어왔다가 지금의 에쿠스 말은 18쌍이에요. 다시 돌아가요. 2쌍이 또 줄어들었어요. 이게 같은 계열의 생물의 진화 과정의 중간 생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생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다른 속의 말과 같은, 물론 과는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속이 다른 생물, 개문, 과, 속, 종 이렇게 단계적으로
좁혀서 분해잖아요. 근데 종명 생물의 명은 이제 속명과 종명으로 하는데 그 윗단위가 이제 강이잖아요. 거기는 뭐 컸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뭐 속명이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진화했다고 말하지만 아니 갈비뼈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진화는 있을 수 없어요. 자, 인류의 진화는 뭐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고 5분 남았네요. 인류의 진화는 간단하게 참 인류 진화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뭐 다루는 것 같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핵심이 두개골의 변화입니다. 여기는 오스트랄피테쿠스는 전부 두개골이 350에서 한 500cc 사이입니다. 자바인, 즈음 된 북경원인. 그래서 오스트랄피테쿠스 성명이 달라요. 앞에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성명이고 로버스투스가 종명이에요. 이렇게 두 개 성명, 종명으로 학명을 만드니까 자바인은 오스트랄피테쿠스보다는 진화되고 오늘날의 크로마뇽에는 오늘날의 현대에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달라요. 이름이 호모예요. 근데 얘는 호모는 같은데 이렉투스 종이 달라요. 이렉투스는 이제 직립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두개골도 우리는 1500cc 내외인데 얘는 900cc 내외. 딱 중간이죠. 500, 900, 1000, 우리는 1500. 그렇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두개골이. 그리고 네안데르탈 크로마뇽에는 1500보다 더 큽니다. 우리보다 두개골이 20에서 50, 어떤 것은 거의 100cc 정도 굉장히 두개골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리를 하면은 유인원과 인류의 조상 유인원과 현대인 사이는 특별히 두개골이 이렇게 500에서 600이라고 그랬는데 대개 500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350, 오스트랄피테쿠스는 뭐 루시 같은 경우는 3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대인은 1500cc 3배나 머리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도 그만큼 용량이 크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또 치아의 배열이 유인원은 U자형이에요. U자형.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현대인은 포물선이에요. 경사가 완만하고 수직이고 눈두덩은 두툼하고 현대인은 얇아요. 자, 이게 바로 하계 치아가 포물선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어금니로 갈수록 이렇게 벌어지는데 U자형이라는 것은 어금니로 가도 이렇게 나중에 나란해요. 훨씬 더 좁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치아 배열이 U자입니다. 현대인이 아니에요. 현대인하고 전혀 달라요. U자형이에요. 원숭이나 뭐 이런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개골도 뭐 별 차이 없고요. 근데 그걸 왜 사람의 여러 가지 몇 가지 무릎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것일 뿐이지 실제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호모 이렇게 직립했다라고 두개골도 900cc, 1000cc 가까운 중간쯤 발전된 그런 자바에서 발견 자바인이에요. 이거예요. 발견된 게 세 종류인데 두정골이라고 그래. 두개골이라고 하려면은 전체가 두개골이라면은 모자 쓸 때 덮는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거 두정골은 위에 있다 이거예요. 두정골만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대퇴골이 하나, 넓적다리 뼈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넓적다리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현대인과 똑같아요. 서서 다녔다는 얘기죠. 그러나 두개골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다니고 뭐 이렇게 진화가 됐는데 두개골은 뇌는 그 뒷동서에 있잖아요. 정확하게 두뇌의 용량은 알 수 없지만 한 900cc 내지 1000cc 아니겠냐. 근데 다들 1000cc라고 믿어요. 딱 중간처럼. 근데 실제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밝혀진 것은 두정골은
그 자바 지역에 서식해 있는 긴 팔 원숭이의 두종골이에요. 원숭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알고 보니까 훨씬 떨어진 한 15m 딴 지역에서 발견된 대퇴골은 말 그대로 뭐 발견한 두부와도 뭐 사람과 똑같은 대퇴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니까 뇌가 문제죠. 이 머리가. 이거는 긴 팔 원숭이 거와 사람의 넓적다리 뼈와 한 생물 것으로 착오한 것뿐이지 그런 중간 형체의 실제로 인류의 조상 화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 빼면 설명할 진화, 인류의 진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가르쳐. 이렇게 잘못된 거지만 진화론의 이론을 설명하기는 그럴듯하잖아요. 네안데르탈인 분류학적으로 보면은 한 345개의 네안데르탈 동굴에서 주로 발견이 됐는데 345개 중에 107개가 분리학자들은 그거는 호모사피엔스하고 똑같다, 우리하고 똑같다. 뭐 크게 다를 게 뭐 있냐 이거. 근데 분리학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밑에 있는 건 보면 두개골벽이 두껍고 무겁다, 코가 넓고 두드러지고 이마가 낮고 눈두덩이 아래 턱이 크다. 뭐 이런 사람 없나요? 많아요. 종족 따라서. 근데 이제 척추 및 긴 뼈가 굽어 있어요. 특히 척추가 굽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네 발 달린 유인원들은 네 발로 다니까 기어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척추가 이제 완전히 서지 못하고 척추가 아직도 굽어 있는 비슷한 어정쩡한 유인원과 비슷한 거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두개골이 50 내지 200cc가 커요. 우리보다 두개골이 그런 원숭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고릴라, 침팬지가 그런가요? 걔네들도 다 500cc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500인데 네안데르 1700cc까지 발견돼. 345종이 동굴에서 발견됐으니까 분리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창조학자들의 주장은 네안데르탈인이 발견된 동굴에는 어떤 동굴은 그 345개의 화석 중에서 83개 지역에서 발견된 그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은 동굴 매장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두개골도 크고 허리도 굽어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분류하는데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인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동굴 매장을 한 53%가 동굴 매장은 뭐 침팬지 고릴라가 동굴 매장하는 거 봤어요? 사람만이 하는 장례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시대에 같은 동굴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네안데르탈인도 같은 인류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창조 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크로아티아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은 현대인과 동일하게 아예 매장을 같이 한 것도 있고요. 이라크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꽃과 악기가 발견이 돼요. 저기 이상으로 두개골도 우리보다 더 발달되어 있고 크다면 이런 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의 조상이고 뭐 인류의 뭐 유인원에서부터 진화된 그 틀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단 말이야. 우리 인류와 조금 지금의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은 우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크로마뇽인데 마찬가지예요. 두개골이 커요. 우리보다 더 커요. 물론 이제 뭐 일부러 다윈의 두개골과 비교하죠. 다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대인과 모든 모형이 네안데르탈인은 조금 뭐 다른 차이가 있다 그러지만은 크로마뇽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두 기둥이 진화를 점진적으로 진화한 그 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하버드의 스티븐 제이 굴드가 들고 일어나요.
그가 주장한 이론이 뭐냐면은 호흡을 몬스터 세오리라는 거예요. 이슴직한 괴물 이론. 이게 바로 잡지에 나오는 표지 모델이에요. 이게 굴드고요. 하버드 교수예요. 생물학자가 아니라 지질학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중생대의 공룡이, 그래서 시조새도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공룡이 파충류인데 파충류 알을 깨고 나 보니까 이놈이 날아가 조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괴물이네. 그렇죠? 어떤 새가 갑자기 공룡에서 튀어나왔으니까, 파충류가 났으니까. 그래서 몬스터 세오리, 괴물,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괴물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캄브리아의 폭발 같은 그런 생물 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석을 보면은 생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렇게밖에 내릴 결론이, 하버드 교수예요. 천재겠죠, 이 사람도. 근데 생물학자가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화석이 더욱더 많이 축적이 되고, 이제는 옛날에는 뭐 생물학자면 화석이 뭐 다 발견된 게 아니잖느냐. 땅을 다 쥐법한 건 아니니까 앞으로 더 많은 화석들이 진화를 증언하고 그런 증거들이 보완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화석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화석이 더 이상 다 안 나와요. 오늘 장비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질학적인 이런 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학교 책에도 나와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생물책도. 중학교 3학년 블랙박스 303페이지에 있는 단속 평형설, 이름은 멋지게 바꿨어요. 야, 괴물 이론이 뭐냐, 생물학에서. 괴물.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오랫동안 진화가 일어나자 한꺼번에 우리 몸의 유전자들이 갑자기 평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punctured equilibrium theory라고 바꿨어요. 이게 단속 평형이 한꺼번에 깨져가지고 갑자기 괴물 같은 게 나온다. 이게 단속 평형설, 멋있는 것 같죠? 괴물 이론이에요, 그게. 굴두가 내세운. 그걸 이름만 싹 다듬어서 단속 평형설, 오른쪽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 점진적 진화론을 같이 비교해서 가르치면서 방향은 오른쪽으로 생물 교과서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생물학자도 그걸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책에 나오죠. 과연 진화가 산 자나 죽은 자나, 아니면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과연 진화라는 게 설탕이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배우는 게 다 그건데, 그래도 그건 과학 아니냐? 창조과학은 유사과학인데 그거는 과학이라고 선생님들 얘기해요. 창조과학이 유사과학이라면은 세계관인데 유사과학으로 인정하는 것도 나는 감사해요. 진화론 과학은 사기과학이에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대학에 들어오면은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지는지 알아요? 그래서 지방대학 부모님도 안 보내려고 그래요. 엄청난 애들이 동거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몰라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해요. 그 중에 아마 반은 기독교인일 거예요. 그래서 자문해 보면은 어려서 정말 바른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늙어서도 버리지 않을 것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품 안에 있을 때 부모님 등록금 줘가지고 그래도 말 좀 듣잖아요. 그러면 학교 안 보내고 돈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잘 가르치세요. 그러려고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에 함께 나오는데 뭐 등록금 대고 용돈 주니까 주일날 따라오는 것 같지만 대학에 와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신앙을 버리는지 몰라요. 이런 세계관이 믿음과 함께 변하지 않으면 세상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우리 대구 지부는 제가 자랑하는, 제가 좋아하는 지부예요. 12주짜리 주일마다 다 우리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루에 그냥 캠프까지.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애들 지금 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는 실험이 많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험하고 애들 질문 다 받아서,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좀,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니들이나 똑바로 해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애들 가르치겠다, 그런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창조신앙 그들의 뿌리가 되도록 믿음 안에 무슨 일이 닥쳐도, 대가 아니라 뭐 별대를 당하도 다 믿음으로 이기는 정말 믿음의 아들 딸로 다음 세대를 그렇게 잘 양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못 모르고 학교와 학원과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 자녀를 다 맡기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들을 잠시 맡고 있고 가르치는 그 기간 동안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저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일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